중국 베이징 외구악. 벌레가 기어다니는 양념통. 하수구에서 걷어낸 기름으로 튀겨진 고기. 이건 단백질이에요. 진지하게 대답하는 가게 주인. 그 옆, 기름 범벅 주방에서 바퀴벌레를 발로 차며 요리하는 주방장. 그리고 30만 원도 안 되는 월급을 받으며 음식을 사 먹는 것조차 망설이는 15세 소녀. 여긴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영상은 중국 SNS에서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한 품질 전문가는 그 충격을 직접 마주해야 했죠. 그녀의 이름은 클라라 베른슈타인. 64세. 독일 유럽 소비자 안전청의 전 국장. 그녀는 이 끔찍한 장면들을 목격하며 더더욱 확신했습니다. 아시아는 다 똑같다. 한국도 결국 중국의 연장선일 뿐이다. 하지만 경유지였던 인천공항에서 그녀의 편견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단 7일 만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한 달 뒤 같은 무대 위. 그녀는 전 세계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건 제 인생 최악의 판단이었습니다. 기술보다 철학, 스펙보다 진심. 그녀가 본 한국의 진짜 경쟁력은 숫자로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충격으로 시작해 신뢰로 끝나는 7일의 기록. 지금 그 여정을 함께 하시죠.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클라라 베른슈타인입니다. 64세, 독일 베를린에서 태어나 평생을 식품 안전 분야에서 보냈습니다. 유럽 소비자 안전청에서 30년간 일하며 국장직까지 역임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베를린 국제 컨벤션 센터 강연장. 3,000명의 청중 앞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아 제품의 품질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무대 위 조명이 저를 비추는 순간 마이크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30년 경력의 무게가 느껴졌죠. 청중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특히 한국 제품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을 선진국으로 생각하시겠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스크린에 데이터가 뜨자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한국은 본질적으로 중국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같은 아시아권이죠. 문화적 배경도 비슷하고 품질 관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손짓을 크게 하며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유럽의 엄격한 기준으로 볼 때 한국 제품들은 여전히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습니다. 반도체나 자동차 같은 몇 개 분야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전체 품질 수준이 높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청중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저는 더욱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결국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빠른 성장을 추구하면서 품질은 뒷전으로 밀었던 나라입니다. 겉보기에는 현대적으로 보이지만 근본적인 품질 철학은 여전히 서구 수준에 미치지 못해요.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뿌듯했습니다. 30년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이었으니까요. 강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중국 출장이 기다리고 있었죠. 현지 공장들을 둘러보고 직접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아시아는 아시아다. 그게 그때 제 확신이었습니다. 한국이든 중국이든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믿었죠. 품질보다는 양산을, 안전보다는 속도를 추구하는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호텔방에서 다음날 일정을 정리하면서도 그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64년을 살아오며 쌓인 편견과 확신. 그것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중국에서 무엇을 보게 될지도 모른 채 저는 그날 밤 깊이 잠들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공기가 달랐습니다. 무겁고 탁한 기운이 폐 속 깊이 스며들었죠. 첫 번째 공장 시찰을 마치고 나서 현지 가이드가 제안했습니다. 베른슈타인 박사님, 진짜 중국 음식을 맛보시는 게 어떨까요? 길거리 음식이 최고입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현지 문화를 이해하려면 음식부터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첫 번째 포장마차에서 본 것은 충격이었습니다. 커다란 솥에서 기름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는데 그 기름의 색깔이 이상했습니다. 검은 빛이 도는 갈색이었죠. 이 기름은 뭐죠? 가이드가 어색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재활용 기름입니다. 비용을 절약하려고요. 재활용이라는 단어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장마차에서 양꼬치를 굽고 있는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고기는 정말 양고기인가요? 아저씨가 피식 웃더군요. 양고기라고 하면 양고기죠. 누가 확인하겠어요? 세 번째 포장마차에서는 더욱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양념통 안에 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주인은 아무렇지 않게 그 양념을 음식에 발랐죠. 저기, 벌레가. 괜찮습니다. 단백질이에요. 농담인지 진담인지 알 수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한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방이 훤히 보이는 구조였는데 그곳에서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광경이었습니다. 바닥에 흘러넘친 기름 위로 바퀴벌레들이 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요리사는 그것을 발로 차며 요리를 계속했죠. 사용하는 기름은 하수구에서 걸러낸 것처럼 탁하고 냄새가 심했습니다. 하수구에서 수거된 폐식용유에 공업용 그리스와 산화방지용, 소다를 섞어 만든 기름이 식당 곳곳에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웨이터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정상인가요? 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여긴 태어날 때부터 다 정해져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건 없죠. 그 말 속에서 깊은 체념을 느꼈습니다. 포기와 무력감이 일상이 된 사회. 품질이나 안전 같은 개념 자체가 사치처럼 여겨지는 곳. 석탄 액화 기름을 운반한 탱크로리가 세척되지 않은 채로 식용유를 운반하는 일이 업계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30년간 품질 관리 분야에서 일하며 본 것 중 최악이었죠. 하지만 그때만 해도 생각했습니다. 역시 아시아는 아시아구나. 한국도 비슷하겠지. 다음 날 인천공항으로 경유할 예정이었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경유지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곳에서 제 인생이 바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 호흡했던 무거운 공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죠. 일단 공항 자체가 놀라웠습니다. 깨끗함의 수준이 유럽 공항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나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순간 더욱 놀랐습니다. 변기 시트에 자동 소독 시스템이 있었죠. 사용 후 자동으로 소독액이 분사되면서 깨끗하게 청소됩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도 본 적 없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정말 아시아인가?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는 길에 더 많은 것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죠. 청소 직원들이 끊임없이 움직이며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탑승구 근처 카페에서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직원이 컵을 내려놓으면서 작은 냅킨으로 컵 바닥을 한 번 더 닦았어요. 아주 작은 동작이었지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고객님께서 편안하게 드실 수 있도록. 그 말과 함께 보여준 미소가 진짜였습니다. 형식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온 배려였죠. 대기실에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녀도 부모들이 즉시 제지하며 다른 승객들에게 미안하다고 인사했어요. 노인분이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자 젊은이들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렸습니다. 이런 게 문화구나. 30년간 유럽에서 살며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시민의식이 여기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 더 세련되고 자연스러웠죠. 면세점에서 한국 제품들을 둘러봤습니다. 포장 하나하나가 완벽했어요. 모서리 하나, 라벨 하나까지 정확하게 붙어 있었습니다. 독일 제품만큼이나 정교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공항 직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직원이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지친 기색 없이 친절하게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와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탑승구 앞에서 줄을 서는 모습도 질서정연했어요. 새치기 하는 사람도 없고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같은 아시아인데 왜 이렇게 다르지? 중국에서 경험한 혼란과 무질서가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겨우 몇 시간 전 경험이었는데 말이죠.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인천공항을 둘러봤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운영되고 있었어요. 청결하고 질서정연하고 따뜻했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뭘 알고 있었던 거지? 30년간 쌓아온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그림자라고 생각했던 나라가 실제로는 전혀 달랐어요. 베를린행 비행기 안에서 창문을 통해 한국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돈된 도시의 모습이 보였죠.
무엇인가 단단하고 신뢰할 수 있어 보였습니다. 다시 와봐야겠다.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경유지에서 스쳐 지나간 몇 시간이 제 인생을 바꿨죠. 한 달 뒤, 저는 한국 땅을 다시 밟았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였죠. 첫 번째 목적지는 경기도에 있는 반도체 공장이었습니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라고 했어요. 품질 관리 전문가인 박도윤 씨가 안내를 맡았습니다. 클린룸에 들어가기 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42세의 박도윤 씨는 과묵한 성격이었지만 일에 대한 열정은 대단했어요. 샤워부터 시작했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세정 과정을 거쳤죠. 특수비누로 3분간 문지르고 멸균된 물로 헹궈야 했습니다. 먼지 한 톨이라도 들어가면 수억 원짜리 웨이퍼가 망가집니다. 박도윤 씨의 말에는 농담기 하나 없었습니다. 클린룸용 작업복을 입는 과정만 20분이 걸렸어요. 발가락부터 머리카락까지 완전히 덮는 슈트였습니다. 독일 공장에서도 이 정도까지는 하지 않았죠. 마침내 클린룸에 들어갔습니다.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완전한 무음의 세계였습니다. 공기조차 정화된 것이 피부로 느껴졌죠. 습도계가 62.3%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박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습도가 62.5%를 넘으면 즉시 생산을 중단합니다. 고작 0.2% 차이로요? 네. 반도체는 그런 거예요. 작업자들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로봇처럼 정확하고 반복적인 동작이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완벽한 집중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한 작업자에게 물었습니다. 매일 이렇게 일하시는 게 힘들지 않나요? 그가 잠시 작업을 멈추고 답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죠. 하지만 이제는 당연해요. 우리가 만드는 게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니까요.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한 노동이 아니라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품질 검사실로 이동했습니다. 현미경을 통해 웨이퍼 표면을 들여다봤는데 완벽했습니다. 독일 최고 수준의 정밀도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박도윤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정밀하지만 그걸 지키는 건 사람의 태도입니다. 태도요? 네. 아무리 좋은 장비가 있어도 사람이 대충 하면 소용없어요. 여기 직원들은 모두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공장 직원들을 위한 식당임에도 불구하고 위생 상태가 완벽했습니다. 회사에서 직원들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좋은 음식을 먹어야 좋은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박도윤 씨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오후에는 불량품 처리 과정을 봤습니다. 아주 작은 결함이 있는 제품도 가차없이 폐기했어요. 유럽에서라면 비급 제품으로 분류해서 저가에 판매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도 말이죠.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요? 우리 제품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그 책임이 무거워요. 하루 종일 공장을 둘러본 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제조업이 아니었어요. 완벽을 추구하는 철학이 있었고 그것을 실천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만한 정밀도와 책임감을 보기는 어려웠어요. 아시아의 한 나라가 유럽 최고 수준을 뛰어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있는 한 초등학교였어요. 급식실을 견학해보자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급식실이요? 그게 품질과 무슨 상관이 있죠? 직접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학교에 도착하니 점심시간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급식실로 들어가기 전부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모든 아이가 손을 깨끗이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물로만 씻는 게 아니라 비누로 30초간 문지르고 있었어요. 심지어 손가락 사이사이까지 꼼꼼하게 말이죠. 매일 이렇게 하나요? 네. 습관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우면 평생 가죠. 급식실에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급식 조리원들이 모두 위생복을 완벽하게 갖춰 입고 있었어요. 머리카락 하나 보이지 않게 모자를 썼고 마스크도 제대로 착용했습니다. 주방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닥이 거울처럼 깨끗했어요. 조리대 위에는 먼지 한 톨 없었고 모든 도구가 정리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식재료 관리였습니다. 각 식재료마다 QR코드가 붙어 있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스캔하면 생산지, 유통과정,
영양 성분이 모두 나타났습니다. 이거 정말 신기하네요.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요. 부모님들이 언제든 확인할 수 있게 해뒀어요. 급식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더군요. 떠들거나 장난치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배식하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알레르기가 있는 아이들을 위해 별도의 메뉴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견과류 알레르기, 유제품 알레르기, 글루텐 알레르기까지 세세하게 구분했어요. 배식 담당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복잡하게 관리하는 게 힘들지 않나요? 전혀요. 눈 감고 대충 넘길 수 없죠. 아이들이 먹는 건데요. 그 말에서 깊은 철학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키우겠다는 의지였어요. 아이들이 식사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남기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맛없어도 참고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급식 맛있어? 네. 우리 학교 급식이 제일 맛있어요. 엄마가 만든 것보다도요. 순수한 미소와 함께 한 대답이었습니다. 급식실장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요. 비용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떤 어른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 어릴 때부터 좋은 환경에서 자라야 올바른 가치관을 가질 수 있어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급식 하나에서 한 나라의 철학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식사를 마친 아이들이 식기를 정리하는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각자 자기 자리를 깨끗이 치우고 가더군요. 식기도 분류해서 반납했어요. 선생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들 자연스럽게 해요. 다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학교를 나서면서 생각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어떨까? 자연스럽게 품질을 중시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밥상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의 품질 문화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알 수 있었죠. 마지막 일정은 서울대학교 세미나였습니다. 식품 안전과 품질 관리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이었어요. 저도 발표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강연장에 들어서니 젊은 학생들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대학원생들이었어요. 눈빛이 반짝이며 열정이 넘쳤습니다. 제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김서현이라고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교수님, 궁금한 게 있어요. 24세의 김서현은 똑똑해 보였습니다. 또렷한 목소리로 질문을 이어갔어요. 유럽에서는 품질을 어떻게 보장하시나요? 규정과 검사로만 가능한가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물론 엄격한 규정이 기본입니다. 정기검사와 인증 시스템이 있고요. 그런데 그것만으론 부족하지 않을까요? 서현이 다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죠? 규정은 최소한의 기준이에요. 진짜 품질은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24세 학생의 말이 30년 경력의 저를 당황시켰거든요. 서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신뢰로 품질을 지켜요. 검사받기 위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믿어주는 사람들 때문에 더 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신뢰요? 네. 예를 들어 우리 반도체 회사들이 왜 그렇게 꼼꼼할까요? 전 세계 사람들이 믿고 쓰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을 저버릴 수 없어서 더 완벽하게 만드는 거죠.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연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규정은 따라야 하는 것이지만 신뢰는 지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제품들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신뢰라는 건 주적이잖아요. 측정할 수도 없고. 서연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측정할 수 있어요. 재구매율, 고객 만족도, 브랜드 가치로요. 한국 제품들이 세계 시장에서 사랑받는 이유가 뭘까요? 스펙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을 수 있어서예요.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시는데요. 매일 고객이 내 가족을 태우고 다닌다고 생각하며 일하신대요. 그래서 볼트 하나까지 완벽하게 조이신다고요. 또 다른 학생이 말했습니다. 제가 아르바이트하는 카페에서도 그래요. 사장님이 이 커피를 마시는 분이 오늘 좋은 하루를 보내실 수 있게 만들어라라고 하세요. 점점 더 많은 사례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모든 이야기에 공통점이 있었어요. 기술이나 규정보다는 마음가짐과 철학이 우선이었습니다. 서현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교수님께서 보신 한국은 어떠셨나요? 정말 중국의 그림자 같았나요? 순간 지난 며칠간의 경험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인천공항의 완벽함, 반도체 공장의 정밀함, 급식실의 정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었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기술 수준도 놀라웠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부끄러웠어요. 30년 경력의 전문가가 24세 학생에게 배우고 있었거든요. 세미나가 끝난 후 서현과 개별 면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나요? 할머니가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이 보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사람을 보여준다고요. 품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날 밤 호텔에서 깊이 생각했습니다. 신뢰는 기술이 아닌 문화였습니다. 한국이 가진 가장 큰 경쟁력이었어요. 독일로 돌아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시 베를린 국제 컨벤션 센터에 섰어요. 똑같은 무대, 똑같은 조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청중들 앞에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30년 경력에 떨리다니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한 달 전 이 자리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청중들이 기억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한국을 중국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틀린 말이었어요.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시작이었거든요. 지난달 저는 한국을 직접 다녀왔습니다. 공장도 보고 학교도 가고 사람들도 만났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공장에서 본 정밀도는 독일 최고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습도 0.2% 차이로도 생산을 중단하는 철저함은 어디서도 본 적이 없어요. 스크린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만난 조리원은 아이들이 먹는 거니까라는 한마디로 모든 걸 설명했어요. 청중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24세 대학원생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신뢰는 기술이 아닌 문화다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품질은 규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요. 한 청중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이전 강연 내용을 철회하시는 건가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64년 인생에서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기는 처음이었거든요. 네, 철회합니다. 당당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중국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독립적이고 고유한 품질 문화를 가진 나라예요. 어떤 면에서는 유럽보다 앞서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는 건 아니었어요. 몇몇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품질이란 무엇일까요? 다시 질문을 던졌습니다. 저는 30년간 규정과 인증이 품질을 보장한다고 믿어왔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진짜 품질은 신뢰에서 나온다는 걸요.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남이 보지 않아도 최선을 다합니다. 검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믿어주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요. 그래서 한국 제품들이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 독일 교수가 비판적인 질문을 했어요. 베른슈타인 박사,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30년 경험에 근거한 판단입니다. 한국의 품질 수준을 직접 확인했거든요. 편견을 버리고 보니 명확했어요. 또 다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배우겠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64세에 새로 배우는 게 쉽지 않지만 진실을 외면할 순 없어요. 한국의 신뢰 문화를 연구해서 유럽에도 적용해보고 싶습니다. 강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이 일어서며 박수를 쳤어요.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기립박수였습니다. 진실을 말한 용기에 대한 박수였어요. 무대를 내려오며 생각했습니다. 오늘이 제 두 번째 인생의 시작이라고. 베를린 집으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일기를 쓰기로 했어요.
2025년 8월 31일. 오늘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펜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64년을 살며 이렇게 큰 변화를 겪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국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김서현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강연 영상을 봤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용기 있는 분이세요. 미소가 절로 나왔습니다. 24세 젊은이가 64세 노인을 격려해주고 있었어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서현 씨 덕분에 눈을 떴습니다. 고마워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교수님이 변하신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계신 진실을 찾으신 거예요. 품질에 대한 진정한 철학을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베를린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밝았습니다. 다시 일기를 썼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보자. 첫째, 품질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다. 둘째, 신뢰는 규정보다 강하다. 셋째, 진정성은 측정 가능하다. 펜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30년간 품질 관리 전문가로 살며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어요. 숫자와 데이터에만 집중하다가 사람의 마음을 잊었던 거죠. 서연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한국 기업들과 협력 프로젝트를 해보고 싶어요. 도와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교수님 같은 분과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영광이에요. 다음 날부터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품질 문화를 유럽에 소개하는 연구 프로젝트였어요. 제목은 신뢰를 통한 품질 혁신으로 정했습니다. 일주일 후 독일의 한 자동차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강연을 본 임원이 관심을 보인 거였어요. 베른슈타인 박사, 저희도 한국식 품질 관리를 배워보고 싶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미팅에 참석했습니다.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규정 준수는 기본이고 그 위에 신뢰라는 문화를 쌓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죠? 직원들이 자부심을 갖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제품을 내 가족이 사용한다고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의 교류도 늘어났어요. 매달 화상회의를 통해 서현과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반년이 지난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독일 공장의 품질 지표가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불량률이 30%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직원들의 표정이 달라진 것이었어요. 예전보다 생기가 넘치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64세에 시작한 두 번째 인생이 이렇게 의미 있을 줄 몰랐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받아들이니 새로운 세상이 보였다.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이것이다. 품질은 숫자가 아니라 신뢰다. 그리고 신뢰는 진심에서 나온다. 책상 위 컴퓨터를 켰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접속해서 반도체가 들어간 노트북을 주문했어요.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간 제품으로 말이죠. 주문을 완료하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앞으로 나는 한국산 반도체가 들어간 기계만 쓸 것이다. 왜냐하면 그건 기술이 아니라 신뢰로 만들어졌으니까.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64세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진실을 깨달은 두 번째 인생의 하루가 말이죠.